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따라 가지고는 50% 이상 모두 다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아파트를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제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 절차라는 것을 거칩니다. 청약을 통해서 추첨을 받고 자기 신이 들어갈 아파트를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은 절차상 이러한 청약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것은 이제 그 굉장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던 사례인데 서울 시내 어떤 재건축 현장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빽빽한 글씨로 굉장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의 성격부터가 좀 그 인지가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입니다. 정부 사이트죠. 여기를 보시면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 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 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일부분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거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의 실제 예로 한번 들어가서 여기 지금 그 현장명은 지웠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검색해서 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그 뭐랄까 시비의 소재를 좀 없애기 위해서 현장의 이름은 가렸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청약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됐다는 내용이며 밑으로 내려가시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라든가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고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든지 혹은 예비 순번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역시나 그 아파트 청약 절차에 관한 청약 절차상에 정해진 그런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청약은 보통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투유 사이트로 가시면 여기서 굉장히 쉽게 그 청약을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러한 청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나오지만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해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 공급인 경우는 견본주택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을 가입하신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서 많이 보실 만한 내용은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 59형이니 84형이니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비근한 예는 TV를 예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TV가 40인치네 50인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평, 40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미터법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광고에는 미터법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40인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또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110 몇 센치 이렇게 광고를 한들 소비자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거를 약간 좀 편법을 써서 40평, 50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택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옛날에는 주택을 우리가 24평형, 32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대별 주택 공급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83제곱미터를 환산하면은 0.302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대충 24평에 가까운 면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변경이 돼서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실제 입주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만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 주거 전용 면적이 59로 시작하면은 약 한 24평형 정도 예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84로 시작하면은 32평 정도 기준이 된다. 예전 면적으로는 32평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대부분의 경우 84로 끝나는데, 이 85가 넘어가는 순간 관련 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뭐 이상한 게 뜨네요. 자, 건축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죠. 그럼 85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축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 말하는 건축 용역은 시공비와 설계비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한테 직접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 중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인데, 이 지하 주차장 면적을 보고서 자신의 차를 얼마나 쉽게 세울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계실이라든가 팬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부가 요소의 그 공용 면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세대당 1.2대가 주차 가능하다, 세대당 1.5대가 주차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1.2대1 정도면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은 약간 좀 차 세우는 곳을 찾기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그게 아니고 한 1.5대1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저녁에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좀 넉넉한 정도가 되죠. 자,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가격이 빽빽하게 지금 분개가 되어 있는데, 중도금을 이렇게 뭐 6차에 걸쳐서 나누는 거는 좀 약간 특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관련 법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차 이상 나누라 이런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금은 6차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잔금 30%도 일반적인 경우고요. 계약금을 1, 2차로 나누는 경우는 이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법상 나누는 건 아니고 계약을 좀 청약을 쉽게 유인하기 위해서 일단 청약 먼저 신청하시고 나머지 잔금은 좀 이따 내시라, 뭐 이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층별로 가격이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층, 2층 정도만 가격이 다르고 나머지 전층은 다 이제 동일했는데, 요즘은 층별 선호도가 워낙 많이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층별로 가격을 편차둬 가지고 이제 선호도가 높은 데서는 약간 좀 더 받고, 선호도가 없는 곳에서는 약간 좀 할인해서 파는, 그래서 이제 그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표가 빽빽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공통유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앞뒤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 부분들이 다 중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면피성 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설계만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설계가 그렇게 무결성을 가지고 작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여건이 이제 변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에 준하는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종의 책임 전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죠. 여기서 잠깐 눈에 띄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약정된 잔금을 납부하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의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차상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관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쪽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준공 시점에 가봤더니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다 아직 충족이 안 됐고, 다만 입주민들은 들어가서 사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사용 승인을 내는 게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오면은 그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비된 점이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가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나중에 내도록 그렇게 그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담청자 이쪽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공급은 그 한마디만 좀 하자면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해당되시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점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절차는 그 약간 좀 때때마다 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예, 극단적으로 험악한 경우는 예전에 그 기사 뉴스 신문에서 봤는데,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가 파양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경우까지 나왔었죠. 그런 경우도 이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 신혼부부로 그 포함시켜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청약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경우도 있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뭐 이런 게 있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도 봐야 합니다. 자, 일반 공급으로 넘어왔는데, 일반 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은 이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청약제에서는 이제 가점제, 추첨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점제, 추첨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적용되는 게 통상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청약이 어렵고,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일종의 그 무주택자를 위한 그런 아파트로 인식을 그 법적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약 가점제 이제 산출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그리고 이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통해서 점수를 이제 산출하는 것은 이런 산출을 해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청약은 그 아파트2U라는 사이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쓰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요. 청약은 그래서 1순위와 2순위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분양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청약으로 이제 그 동호수를 고르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계약 시 구비 서류, 유의사항. 이 부적격 당첨자로 되게 되면은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청약 통장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자 대출 안내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그 DSR 시행으로 은행마다 대출이 많이 그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이제 기존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 회사에서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자신의 대출 상황에 맞춰서 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확장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 기본 평형을 먼저 세팅을 하고 거기에 확장을 설계했는데, 요즘에는 확장을 베이스로 기본으로 하고 설계를 한 후에 역으로 그 비확장 설계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확장인 경우에는 그 집이 주거하기 굉장히 좀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방이 굉장히 그 형상이 이상하다든지, 작은 방이 뭐 침대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즈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장을 하시는 편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들도 보통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천장형 에어컨 옵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전은 이제 유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일 거고요. 좋은 점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좋죠. 그리고 배치하기가 좀 편하고요. 각각의 그 옵션에 따른 뭐 이제 전기 콘센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뭐 퇴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옵션에서 가장 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알파룸 같은 것들은, 알파룸 같은 것들은 선택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게 또 선택이 안 되면은 또 집의 모양이 좀 이상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파룸을 그 팬트리 같은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일반 공간으로 내두는 경우라든가 작은 가구로 대체하는 경우는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 있죠. 특히나 견본주택에서는 이러한 그 옵션들이 풀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입주자 사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예전에는 법상 필수적인 행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자체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필수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법에 의해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도장공사라든가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리가 그 봐야 하는 감리 대상 공사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입주자들이 와서 당신들이 직접 점검하시오라고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감리비를 좀 아껴서 분양가에 좀 어떻게 그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좀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뭐 유명무실해져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다 감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공 신청 서류상에서는 그 누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은 법상은 삭제됐지만 필수적으로 하는 행사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옛날에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충돌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법제가 좀 완비가 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좀 이렇게 서로 간의 그 범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증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거의 전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 시공사라든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공사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보증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단을 해서 공사를 완공하는 게 더 자기네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게 쉽다 그러면은 공사를 이제 완공을 한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차라리 이 사업장은 처음부터 이제 없던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그냥 돈을 돌려주고 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 하나는 이 보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제일 많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증 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초과해서 납부한 입주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은 그 계약서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선납 할인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미리 냈으니까 그만큼 이자 비용을 감해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는 그 보증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이렇게 나와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좀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만한 게, 판례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다퉈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서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술 기준들에 적용이 됩니다. 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항목들은 예비 인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 나중에 본인증을 또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증을 그 설계에 반영했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 용도로 좀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일반 사항 이후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상 굉장히 또 일반적인 필수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사업자가 약간 면피성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들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불공정 거래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아파트 청약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읽어보고 들어가시는 분은 아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몇 가지 한번 좀 보죠. 자, 여기서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특히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택지지구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택지가 전체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택지는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대지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분만 먼저 등기가 되고 이렇게 지적 공부 정리 절차가 끝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공동주택의 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발생할 일이 없고요. 정부의 정책도 크게 이유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은 상황이 다르죠. 문화재 발굴은 최초의 그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합니다. 지표 조사라는 것은 육안으로 관측하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계속 문화재 발굴청 뭐 발굴을 문화재 관리과에서 나와서 상주하지는 않으니까 파다 보면은 문화재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흔히 사람들이 묻어버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거기서 이제 일하는 노무자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뭐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바칠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오면은 뭐 굉장히 작은 문화재 혹은 문화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면은 시공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중단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죠. 연 단위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주 지연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 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좀 첨예한 내용인 게, 아파트에 대한 그 관련 도면들은 처음부터 무결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완벽한 도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대로 해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경미한 설계 변경의 내용이 주택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 갖고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분양이라서 그렇죠. 아, 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미리가 아니네요. 이제 끝부분이니까.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정부의 어떤 그 주택 관련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서 숱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많이들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세계 각국마다 그 자신들의 그 고유의 환경에 맞는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후분양으로 파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감제도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견본주택을 만든 이후에 그때는 이제 견본주택에서는 현 시대에 당시에 마감제를 사용하는데 건물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2년에서 약 2년 반 정도가 걸리죠. 그러면은 그 마감재가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은 비대 같은 경우, 비대가 요즘에는 많이들 제공되는데 그런 것들은 한 2년에서 2년 반 지나면은 다른 상향된 제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틀려질 수가 있죠. 견본주택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이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물건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일상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선박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만으로 주문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견본품을 보고 구입을 하죠. 다만 견본품하고 물건이 100% 동일하다는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 자동차는. 근데 제 주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처음부터 이제 무결성을 띈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분쟁의 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가스 정압기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스 정압기란 것은 그 단지만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 통상은 그 동네가 다 쓰는 그런 정압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압기라는 것은 그 약간 압력이 높은 가스가 들어와서 세대로 들어갈 때는 압력이 좀 낮은 걸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눠주는 장치가 아무래도 이제 가스다 보니까 좀 혐오 시설 내지는 좀 위험 시설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 사업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그 가스를 공급해주는 사업자가 이제 독점 사업자인데 지역마다 독점 사업자입니다. 여기다 이제 하지 않으면은 가스 공급이 어렵다라고 그쪽에서 의견서가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일반 사항들입니다. 단지에 대한 일반사항, 공통사항과 배치사항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몇 번이고 중국에서 언급되는 게 이 쓰레기 보관소. 이게 가장 민원이 아마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쓰레기 보관소 위치, 계약 전 직접 확인 요망.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제에서 추첨을 해서 자신이 들어갈 동호수가 결정이 되죠. 그 상황에서 입주를 해보니까 쓰레기 보관소가 바로 내 집 앞에 있더라. 이러면은 누구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딴 데로 옮겨달라 그래도 이게 옮겨가는 자리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세대에서는 또 당연히 새로 반발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옮기기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겁니다.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주동이란 거는 그 각 세대가 있는 그 각각의 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조경,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문주, 공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뭐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것은 여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 차로는 2.3m, 주행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행로는 2.3m, 주차면은 2.1m.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은 차로는 2.3m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 차량, 탑차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지상에는 차량 없는 아파트로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그 차로가 약 그 주행로는 2.3m, 주차면은 2.1m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공사는 최저 기준을 맞춰서 보통 시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비 때문이죠.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최저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택배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요즘에 그 문제 시대는 어떤 그런 뭐 이제 입주자들의 갑질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소지가 있는 거죠.
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은 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타입 중에서 다용도구 공간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세대들을 해서 113동의 2층 세대, 뭐 어느 동의 무슨 세대 이런 세대들은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주의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전개도라든가 어떤 평면도 혹은 어떤 배치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떤 위험 사항들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뭐 저기 혐오 시설 뭐 이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약간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창호, 에어컨 능미 배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목적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또 소송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에어컨 냉매 배관은 요즘에는 옵션으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아도 포함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에어컨 냉매 배관이 들어갈 구멍만 뚫어 놓는 경우가 있고 냉매 배관까지 시공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매 배관은 시공되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볼 때 깔끔하죠. 자, 여기서도 보면 기타 사항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유의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분양제에서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청약하고 신경을 끄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